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어, 아세안이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 한 해 아세안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2020년에 들어와서 생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동남아 국가들도 참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2020년 한 해에 아세안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원래 원고에서 적어놨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코로나 이야기도 좀 덧붙여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세안이 2019년 동안 어떤 대외 환경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좀 이야기를 덧붙여야 될 게 아세안이 만들어낸 인도퍼시픽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2019년은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았었죠. 그래서 이제 태국 특유의 그런 어젠다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태국은 이제 사회 문화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작년이죠. 2019년에 아세안의 슬로건 역시 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라는 이름으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제가 2019년 아세안 한 해를 정리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정치안보협력, 제 주어진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안보협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하고 사회문화협력에 대해서는 간단히 아세안 차원에서 무슨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한국의 관심사죠. 신남방 정책하고 작년 한 해 한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먼저 이제 아세안의 2019년 한 해 전략적 환경, 안보 환경하고 아세안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은, 먼저 개별 국가에 관한 2019년 리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에 관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두 번의 선거가 있었죠. 되게 관심을 모았던 3월 태국 총선이 있었고요. 꽤 오랫동안 선거를 미뤄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그 선거가 있었고 4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3월 총선에서는 뭐 크게 예상과 다르지 않게 프라윕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던 프라윕이 이끄는 정당이 승리를 최종적으로 했죠. 선관위 결과 발표에 의하면은. 사실은 현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던 세력이 계속 집권을 연장했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 총선을 미루다가 총선을 실시해가지고 집권을 연장했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국내적으로 좀 안정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민주적인 방식이냐 방법이냐, 과연 지금 프라윕 정권이 민주적인 정권이냐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이 같이 치러졌는데, 뭐 크게 예상과 다르지 않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이 됐고요. 지난 첫 번째 선출됐던 선거에서도 역시 프라보 수비안토하고 맞붙었는데, 이번에 좀 더 격차를 벌려가지고 대선 대통령 선거에 다시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어, 조코위 대통령이 기반을 하고 있는 PDIP도 총선에서 조금 더 의석 점유율을 늘려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국정 운영이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세안 차원에서 협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안보 관련해서는 국방 협력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래서 67년에 아세안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4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2000년대 중반에 국방 협력이 본격화됐습니다. ADMM, 아세안 디펜스 미니스터스 미팅으로 본격화됐는데,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차근차근 좀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MM 차원에서 뭐 ADMM 협력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문건이라든지 국경 관리를 위한 군의 역할에 관한 그 컨셉 페이퍼라든지 국방부 간 한라인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라든지 공동 정보 수집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제도적인 차원의 거하고 다르게 이제 실제로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안보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중국해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잘 알다시피 미중 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아세안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클 텐데 먼저 남중국해 문제를 보면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10년 정도쯤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토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중국하고 사이의 충돌, 여기에 이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피벗 투 에이시아라고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대응을 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10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10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놓고 코드 오브 컨덕트 지금 현재로는 남중국해 문제 관리에 관련해서는 DOC라고 디클레레이션이 있긴 합니다만 구속력이 없어가지고 좀 약하고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좀 이제 그 트리티 코드 좀 더 법적 강제력이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2002년에 DOC가 만들어진 이후에 바로 COC에 관한 논의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계속 지지부진했었죠. 중국 입장에서도 COC 법적 구속력 있는 COC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랬다가 2000년대 후반에 갈등이 강화되면서 이 논의가 다시 나왔고 결정적으로 2016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중재법정에 가져간 이후에 중국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중국이 좀 더 적극성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그 COC 논의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중국이 제3세력 혹은 외부 세력이라고 역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동남아 국가랑 같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 시출을 한다거나 이런 또는 군사적인 활동을 할 때는 관련 COC 당사국들의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중국이 합의해준 COC를 맺어놓고 중국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이나 그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은 여기에서 경제활동이나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19년에 뭐그 초안 관련해서 그 1회독을 마쳤다라는 정상들의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강대국 경쟁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남아 국가들은 뭐 기본적으로 강대국 경쟁 속에서 강대국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2019년, 2020년 그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 연구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 중국이라는 큰 강대국들의 경쟁 사이에서 아세안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옵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야 되는 게 아세안 상황이고 2019년에도 그랬었고요. 2019년에 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아세안에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아세안 아웃룩 on the Indo-Pacific, AOIP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들이 인도네시아 주도로 합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안판 인도-파시픽 버전 그 비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뭐 사실 이 안에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협력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아세안이 강대국 경쟁을 관리를 하고 강대국을
억누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문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아세안 그 국가들이 인도퍼시픽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선제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인도퍼시픽에 관한 아세안 관점은 그렇게 엄청나게 효과적이진 않았나,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그 사회문화 협력하고 경제 협력을 잠깐 볼 텐데요. 여긴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미중 무역 전쟁 안에 동남아 국가들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일단 2019년 한해 경제 성장률 예측을 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전체로는 5.2%에서 4.6%, 좀 높은 국가들은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국가들은 OECD 평가로는 6.9% 성장, 그리고 좀 경제가 아무래도 앞서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들은 좀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은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의 수출품의 판로가 막힌 상태에서 미국은 어쨌든 상품을 수입을 해야 되고, 그 빈틈을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파고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됐다라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어쨌든 지역의 그 가치 사슬이라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동남아 국가에서 원자재나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팔고, 중국에서 그걸 수입해가지고 조립을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팔고 뭐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생산이 연계되어 있는 이런 데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이 막히게 되면은 역시 동남아 국가들도 그에 따라서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이제 한계는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미중 무역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경제,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아세안은 지속적으로 경제 통합은 추진해 왔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꾸준하게 해왔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아세안 경제 통합과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세안 싱글 윈도우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2019년에 18년부터 이 아세안 싱글 윈도우는 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 행정을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아세안 개별 국가의 그 싱글 윈도우들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가지고 상품의 통관, 서류 작업을 일원화하고 간소화해서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이니셔티브인데, 2018년에 시작됐고 그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 브루나이하고 라오스가 합류해서 총 8개국이 실시간으로 상품 무역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곧 이제 남은 2개 국가들도 아세안은 포함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아세안 차원에서 정상회의나 이런 데서 합의가 됐던 문건들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아세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세안 선언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그 몇 년째 계속 강조되고 있는 MSME, 마이크로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협력, 전자정부,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협력들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그 강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2019년의 뭐 발전이라고 할까, 눈에 띄는 부분 역시 RCEP, 그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기본적으로 타결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RCEP은 그 아세안 주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추진되어 왔던 것들이고, 이거 좀 더 시간을 더 길게 보면은 97년, 9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에서는
이스트에이시아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EAFTA가 추진됐었고, 그 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 13개 나라에서 더 확대된 16개 나라 EAS 체제에서는 세피아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정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제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다가 둘 다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세안이 RCEP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 EAS 차원에서, 그러니까 16개국 차원에서 경제 통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세안 의장국들은 이 RCEP의 최종 타결을 늘 이제 공약으로 삼을 만큼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데, 사실은 RCEP의 효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지역에 있는 아세안 주도의 경제 통합들이 대부분 이제 낮은 수준, 혹은 뭐 정치적 FTA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효과에 관해서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몇 년 동안 아세안 주도로 지역경제 통합, 시장 통합을 추진하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미국은 일본 이런 국가들하고 해서 TPP를 오랫동안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서 동력이 상실된 측면이 있었는데, 일본, 호주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CPTPP라는 새로운 11개 국가 사이에 합의를 만들어냈는데, RCEP과 어떻게 보면은 CPTPP가 약간 이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RCEP의 최종적인 평가에 관해서 아직 인도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RCEP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외부에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지역 국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무역을 촉진하고 시장 통합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세안 사회문화협력에 관해서는 2019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국이 관심이 있는 문화 부분이 강조가 됐었고, 그래서 아세안 컬처럴 이어 2019년이 선포됐었고, 그리고 아세안 차원에서 아동 문제, 아동의 권리,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세안이 이야기하는 케어링 소사이어티라는 부분에 관한 강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합의 사항들은 그 페이퍼에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작은 단신으로 아세안 사무국,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이 새 건물을 바로 뒤에 지어가지고 훨씬 큰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신남방 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세안과 인도에 관한 한국의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지난 2년 반 정도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특별히 국내적으로는 이제 아세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외교부의 아세안국을 만들었다든지, 아세안 사무국에 나가 있는 한국 대표부가 위상이 강화됐다든지, 신남방 정책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올해 초에 제가 소속된 연구원에서도 페이퍼를 발표했지만은,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아세안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개선이 됐다. 그리고 아세안 차원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임기 내보다 더 빨리 추진됐죠. 2년 반 만에 아세안 국가들을 모두 순방함으로써 한국이 아세안에 대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강화됐다라는 점은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역시 늘 이야기하지만 불균형적인 발전이죠. 사회문화나 경제협력, 사람이나 번영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였는데,
평화협력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추상적이고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평화협력은 다른 협력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양자협력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평화협력 같은 부분은 반드시 지역적 관점, 다자적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 한아세안 양자 사이의 평화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남방 정책 2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 바람이고요. 특별정상회의도 잘 치러졌죠. 신남방 정책 추진 2년 만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반환점을 돕는 시점에서 그리고 그 30년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년을 기념해서 세 번째로 특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회의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참 색다른 정상회의였다. 왜 색다른가 하면은 정상회의라고 하면 이제 갇힌 방 안에서 정상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부산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대 행사들이 있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아세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색다른 정상회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한메콩 협력이 업그레이드 됐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강 메콩강 선언도 나오고 해서 향후 이제 한메콩 협력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도전 역시 강대국 경쟁은 계속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공동체가 2020년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천명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아세안 공동체 지금까지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사실은 의장국 베트남도 상당히 중요한 거였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되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도 수임하면서 아세안 의장국까지 같이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지역 외교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회의도 미뤄지고 하면서 이 아세안 안에서 베트남의 그 활발한 외교 활동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아세안 안에서 베트남의 의장국 수행이 뭐 코로나를 빼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베트남의 역할로 아세안 협력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남중국해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갈등의 요소를 아세안 안에서 또 남중국해 문제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을 격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신남방 정책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신남방 정책 내실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된다. 아, 이게 바로 신남방 정책의 성과구나 라는 거를 동남아 쪽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신남방 정책이 어떤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 어떤 위상을 남길 건가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서 아세안이 그 선거 공약에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중요한 신남방 정책의 국내적 위상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동남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동남아 국가들도 많은 코로나 특히 이제 최근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보건 문제를 떠나서라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거다. 그런데 아세안 안에 이런 협력의 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는가?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역량도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020년은 한 해는 아세안 역시 뭐 코로나 이야기로 거의 도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남방 정책이 코로나 19 와 일구 주제를 놓고
아세안 국가들과 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저런 능력 개발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지켜보고 지금 당장은 협력이 어려울 테니까 지켜보고 좀 협력의 방향을 보건이라는 분야로 좀 확대해서 강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제 설명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